1854년 2월 미군 제독 메투시페리는 흑선을 이끌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일본은 1630년대 말부터 쇄국 정책을 취하고 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중국이나 한국의 문인 관료들과는 달리 현실적인 무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양의 군사력을 잘 알고 있었고 서양 과학기술의 실용적 가치도 이미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죠. 이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개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7년이 지난 후 이번에는 또 다른 백인 이방인이 방문했습니다. (1891년 5월 11일) 오스 사건이라 불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훗날 니콜라이 2세가 되는 러시아 제국 황태자였던 니콜라이가 시베리아 철도 극동지구 기공식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도중 잠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였죠. 그때 오스시의 경비를 맡고 있던 경찰관 스다산조가 칼을 휘둘러 오스시를 지나가던 니콜라이 황태자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그나마 동행하던 그리스 왕국의 왕자 유리오스와 인력거꾼의 적극적인 제재로 이 정도 부상으로 끝났던 것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일본은 말 그대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황태자, 그것도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 러시아의 황태자에게 칼을 들이밀었다는 사실에 일본은 펄벌 떨었던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에 충격을 받은 천황은 그 즉시 고베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을 찾아가 니콜라이 황태자에게 사과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모든 학교는 근신한다는 의미로 휴교를 했고 신사, 절, 교회에서는 황태자의 회복을 비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학생들은 사과와 조속한 쾌유를 비는 편지를 써서 보냈으며 황태자를 향한 문안 전보는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1891년 5월 20일에는 하타케야마 유코라는 여성이 교토에서 사죄의 의미로 자결을 했는데 일본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유코의 행동을 찬양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더 가관이었던 곳은 야마가타현 오가미군 가네야마촌에서는 스다와 산조라는 이름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결의하기도 했었죠. 이렇듯 당시 일본은 이 사태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호들갑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그것들 중 당시 일본은 러시아와의 북방제도 영토 분쟁 등에 관한 갈등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니콜라이 황태자가 방문했던 이유인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일본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에 대해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던 사항이었었죠. 이 사항은 일본 제국 흥망제 1편을 보시면 보다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암살 미수범 스다산조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전부터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메이지 정부 초기에 일어난 사무라이들의 마지막 반란인 세이난 전쟁 패배 후 자결한 사이고 타카모리가 당시 죽지 않고 러시아에 망명해 있다는 헛소문 때문에 완곡한 반박의 표현으로 메이지 천황이 했다는 만약 사이고 타카모리가 살아 돌아온다면 참전 군인들의 모든 소원을 박탈하겠다라는 말에 자신의 훈장이 박탈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많은 걱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세이난 전쟁으로 인한 스다의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어쨌든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 3년 전 아직까지 보잘것없다고 자타가 평가하던 일본. 그들은 최악의 경우 당시 세계 최고의 대제국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지도 또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하거나 자국 영토를 할애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전전긍긍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러시아는 일본의 이런 신속한 대처와 바싹 엎드린 모양새를 인정하여 대국의 관용심이라 허세를 부리며 별말 없이 그냥 이 사건을 넘깁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3세는 자신의 아들을 해치려 했던 스다산조의 사용만은 일본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일본 황실에 대한 위해 행위에 대해서는 대역죄를 적용, 사형 판결이 가능했었지만 외국 황족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범인 스다산조는 법적으로 사형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러시아가 일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에 일본 정부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에 이토 히로부미는 계엄령을 발령해서라도 스사산조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최신 대신이었던 고토 쇼지로는 차라리 스사를 납치해 권총으로 사살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공견연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일본은 나름 이성적인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죠. 당시 일본 대지원장이었던 고지마 고레카타는 아직까지 삼권 분립이 완성되지 않아 대지원이 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 황제 요구에 따라 자국민을 무조건 사형시키라는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말도 안 된다며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대적인 독립된 사법체계를 열망하는 사람이었고, 이를 위해 만약 서구 열강이 일본의 이런 법제도의 미숙함을 트집잡아 불평등조약을 계속 강요하고 경멸한다면 일본은 이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던 불평등조약을 지렛대로 삼은 것이죠. 결국 스사산조는 사건 발발 16일 만에 모살 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그해 9월 홋카이도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급성 폐렴으로 옥사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895년, 이때와는 정반대로 일본 국민들은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천명했고,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전쟁을 상정한 군사계획과 전력 확충에 나서게 됩니다. 그것은 삼국 간섭, 일본의 국가관과 동아시아의 역학구도를 완전히 바꾼 일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과 영국 그리고 미국은 하나의 커다란 동맹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을 견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일본에게는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파멸의 시작점이었을까요? 1888년 프랑스가 제공한 자강으로 건설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단일 노선으로는 세계 최장거리인 9,334km에 달하는 장대한 노선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전략적 가치는 세계 패권구도를 뒤흔들 만큼 막대한 것이었죠. 이전까지는 유럽의 패권 국가들이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바닷길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영국 해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즉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허락을 받던가 아니면 영국과 한판 붙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뚫린 다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영국과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던 러시아가 바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영국 중심의 패권 구도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키는 일대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이었던 그레이트 게임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반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1895년 4월 17일 일본은 청일 전쟁의 산물 시모네스키 조약으로 랴오뚱 반도를 얻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륙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조약 비준 3위로 도쿄 주재 러시아, 독일, 프랑스 공사는 일본 외무성을 방문하여 일본의 외무차관 하야시 다다스를 만나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소유하는 것은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에 대한 항구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며 반환하라는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당시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 일본이 랴tung 반도를 발판으로 한반도와 남반도 지역을 차지할 경우 청나라와 연합해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그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선 일단 일본의 랴tung 반도 진주라는 화근을 미리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프랑스와 독일도 중국에서의 자국 이익 확대를 위해 일본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간파한 러시아는 발빠르게 프랑스와 독일을 섭외했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일본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선 러시아 하나도 벅찬데 세 나라가 합심해서 압박을 가하니 그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외무 대신 무츠 무네미스의 권고에 따라 1895년 5월 5일 랴tung 반도를 반환하고 대진 청으로부터 3천만 냥의 추가 배상금을 받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이어 조선에 대한 간섭을 중지하고 조선을 자립시키기로 결정까지 한 후 다음날 이 회답서를 일본 주재 러시아, 프랑스, 독일 공사 3명에게 전달합니다. 결국 이 결정으로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는 일본이 포기한 랴tung 반도의 리순과 다롄을 조차했고, 독일은 산동반도의 자오즈만을 조차했으며, 영국은 6월에 주룽반도를, 7월에는 웨이하이를 조차하게 됩니다. 크게 보자면 화중지역과 티벳은 영국이, 화남지역은 프랑스가, 산동반도는 독일이, 동북의 만주와 몽골, 신강지역은 러시아의 세력권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청일전쟁으로 총알 한 발 안 쏘고 엄청난 어부지를 취한 셈이 되었죠. 반면 일본의 세력권은 타이완, 후젠선 정도로 직접 전쟁을 치러 승리로 이끌어낸 당사국 치고는 다른 열강들에 비해 매우 초라했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들끓게 되죠. 전쟁에서 이기고 외교에서 졌다며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삼국 간섭으로 랴tung 반도를 반하고 얼마 뒤 청일전쟁에 참여했던 100여 명의 장교와 사병들이 할복 자살을 했습니다. 삼국 간섭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항의하기 위험이었죠. 삼국 간섭은 당시 많은 일본의 지식인과 정치인, 군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당시 평민주의자, 민권주의자로 바뀌어가던 일본 국민들 대부분은 이때부터 사상적 성향이 180도 바뀌어 국권주의자, 제국주의자, 군국주의자의 우호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일본 국민들은 나는 실로 눈물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억울하고 분했다. 이 랴tung 반도 반환이 내 인생 대부분의 운명을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소식을 들음으로 나는 정신적으로 거의 딴 사람이 되었다 라며 울분을 토로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피해 대가로 얻은 랴tung 반도를 반환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삼국 간섭은 일본 국민들을 비정상적으로 통합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강해져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매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이때부터 보통성의 실시로 싹트기 시작하던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이상은 무너져버렸고, 대신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제국주의, 군국주의에 대해 눈뜬 장님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삼국 간섭은 20세기 일본과 한반도의 운명, 아니 동아시아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인들의 상실감과 모멸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타라 입구를 주창하며 서양인 되기 위해 그렇게도 노력했는데 정작 서양인들이 자신들을 거부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전평에서 언급했던 황인종이 서구 백인 사회를 위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경고한 황하론, 바로 그것이 서구인들의 저변에 확연히 깔려있다고 일본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황하론은 백인들의 공포심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백인들의 분노심을 유발해 중국을 나눠먹기 위한 선동꾼의 말장난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일본은 이를 서구 사회에서 자신들이 배척받을 수밖에 없다는 자괴감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한 주범이 4년 전 스사 사건으로 일본에게 공포와 굴욕을 안겨줬던 러시아라는 사실이 일본인들을 더욱 두렵고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삼국 간섭은 세대를 넘어 한 국가가 하나의 감정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게 한 시발점이 된 것이죠.
어쨌든 일본은 이 사건으로 부국 강병만이 이런 치욕과 러시아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은 러시아를 가상적국으로 삼고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시작하게 되죠. 이후 일본은 국가 예산의 24%라는 엄청난 비용을 군사비에 투입하여 마침내 평양 국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일본은 병시 5만의 상비군에 예비군을 포함 전시동원 20만 수준의 군대를 유지했었으나 삼국간섭 직후인 1896년부터는 러시아의 전쟁에 대비해 병시 15만의 상비군에 전시동원 60만으로 병력을 대폭 증강시켰습니다. 일본 육군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항공 시 블라디보스토크에 직결 가능한 러시아의 최대 병력을 당시 20만으로 산정했고 그에 맞춰 병력 증강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도 러시아의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일전쟁 당시에는 4,000톤급 전함도 없었던 일본이었지만 10년 동안 무려 2억 엔을 투자하여 1만 5,000톤급 전함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발탐대를 상대하기 위한 전력 확충이었던 것이죠. 이때 요긴하게 사용한 것이 바로 청일전쟁의 전쟁배상금이었습니다. 이때 청으로부터 받은 2억 량의 배상금은 당시 일본 돈으로 환산하면 3억 2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당시 일본 정부의 1년 예산이 7천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으니 자그만치 4년치 예산 이상의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당시 일본에서 1.5%만 가질 수 있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조건이었던 국세 15엔 이상의 거액 납입자라는 규정을 봤을 때만 해도 과연 이 돈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 배상금을 가지고 러일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즉 시모노스키 조약으로 얻은 배상금 약 3억 엔 중 1억 8천만 엔을 육군과 해군을 확장하는 비용으로 썼던 것이죠. 나머지는 제강소를 설치하거나 철도 부설비, 전화 설치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청일전쟁 후 전후 경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군비 중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당연히 국민 복지를 위한 지출은 거의 없었죠. 어쨌든 이때 건조된 미카사, 시키지마, 아사히 등의 전함은 훗날 스시마 해전에서 맹활약하게 됩니다. 한편 삼국간섭을 통해 러시아의 힘을 확인한 조선의 민비와 고종은 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러시아 편에 붙게 되었고 이에 자제력이 마비된 일본 정부는 조선공사 미우라 고로이에 교사된 낭인들을 시켜 민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저지르고 맙니다. 참으로 무식하고 야만적인 미친 외교의 표상과도 같은 사건이었죠.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조선의 민심은 완전히 일본을 떠나 러시아로 기울게 되었고 이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간파천으로 귀결돼 버립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조선의 내정 주도권을 결국 러시아에게 넘겨주게 되죠. 이로써 일본은 다 뺏었다고 생각했던 조선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청 대신 이제 더 강력한 러시아와 대치하게 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도 알게 되죠. 이처럼 삼국간섭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삼국간섭은 일본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국간섭으로 국제사회에서 외교유로를 완벽하게 이해한 일본의 외교는 이후 몰라보게 세련되졌습니다. 다시 말해 열강의 각 축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사전에 양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배운 것이죠. 그리고 이를 교훈삼아 훗날 한일 병합대에는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이에 당사국들에게 양해를 얻은 후 아주 세련되게 조선을 집어삼킵니다. 또한 일본은 삼국간섭으로 내부적으로는 군비 확장의 명분과 정력전을 위한 자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정과 의미, 결론을 떠나 어쨌든 국가 팽창을 위한 뚜렷한 목표가 생겼다라는 점을 자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힘센 친구들도 얻게 됩니다. 중국에서 열강 연합군에 의해 의여단이 진압된 후에도 러시아가 레아퉁 반도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자 1902년 2월 12일 돌연 영국은 일본과 영일동맹을 맺었습니다. 이후 20년간 이어지는 영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가 마침 이때 때를 맞춰 시작된 것이죠.
당시 랜스다운 영국 회상과 하야시 다다스 주영 일본 공사가 체결한 영일동맹의 내용은 영국은 중국에, 일본은 한국에서의 권익을 승인 보호하기로 합의한다. 만약 어느 쪽이든 그 이익을 침해하고자 하는 제3국과 교전하는 경우 공동전투에 해당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도 필리핀과 서태평양 그리고 중국에서의 자국 이익과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 일본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만일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 3국이 지난 삼국 간섭처럼 대일적대를 목적한 연합을 꾀한다면 미국은 즉각 일본 편을 들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라며 일본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로써 일본은 국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전쟁을 시작할 명분과 준비를 모두 마친 셈이 되었습니다. 이젠 바야흐로 전쟁의 개시 시점만을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일본과 영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된 나라입니다. 일단 모두 군주제 섬나라이며 인내심과 검소한 국민성은 정평이 나 있죠. 또한 이방인에 대해 매우 친절하긴 하지만 웬만해선 속내를 잘 내비치지 않는 습성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모두 좌측 통행이죠. 특히 국왕에 대한 충성심은 양국 국가인 영국의 시니어 국왕을 구하소서, 일본의 키미가요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두 나라가 어느 날 동맹을 맺었습니다. 영일 동맹. 1902년 당시 영국에는 이젠 바닷길이 아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동아시아의 패권과 부동맹을 향해 나아가는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때 영국은 의아단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일본을 주목합니다. 당시 일본은 의아단 전쟁에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미국의 8개국 연합군 가운데 가장 큰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청과 가장 인접한 곳에 있었고, 그에 따라 제일 신속하게 또 많은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반면 영국은 당시 관리할 식민지가 너무나 많았고, 거기에다 그 즈음 남아프리카 보호전쟁에 발목이 잡힌 상태여서 자유롭게 통원할 수 있는 병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끝에서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던 일본이 반드시 필요했고, 이 상황에서 오랜 세월 고수해오던 영광스러운 고립이라는 정책을 버리고 급기야 자신들이 제일 손쉽게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일본과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일본 또한 삼국 간섭으로 라오똥반도를 빼앗아간 러시아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 절치부심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마당에 영국이란 든든한 파트너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었죠. 당시 일본인들은 이 영일동맹을 두고 이 소식에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과 영국 간의 이 동맹은 전혀 격이 맞지 않은 결합이었다. 이 동맹은 누가 봐도 볼품없는 집사람이 명문가에 시집가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로써 제1차 영일동맹이 1902년 1월에 성립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른바 1등국, 영국의 동맹국이 된 일본은 기세에 등등해지는데, 사실 이 동맹이 성립한 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던 진정한 의도,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프랑스의 대항 세력으로 일본을 이용하고자 함이었었죠.
이렇듯 제1차 영일동맹의 내용은 전편 삼국간섭 일본을 삼키다 편에서 이미 언급한 바대로 철저히 러시아와 프랑스의 견제와 중국에서의 자국 이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1901년 먼저 동맹을 제안한 것은 의외로 영국이었죠. 이때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일본은 영국에게 만약 영국이 맺고자 하는 동맹의 내용이 일본이 원하는 바와 같은 전향적인 내용이 아닐 경우 일본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와 우호적인 합의를 가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이것은 100년 가까이 이어진 영국과 러시아의 적대적 관계를 이용한 일본의 외교적 술수였었죠. 그러나 이 꼼수는 적중했고 일본과 러시아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우려한 영국은 전격적으로 일본과 동맹을 체결하게 이룹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도 청일전쟁 후 받은 거액의 배상금으로 군비 확장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화폐제도를 은본위제에서 금본위제로 개편했습니다. 당시 청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화폐제도는 은본이었고 구미의 화폐제도는 금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이 시점에서 구미 경제 쪽으로 직결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전략적인 동맹관계였던 영국과 미국과의 통상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러일 전쟁이 사실상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열광중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일본은 이후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1905년 8월 12일에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지배 또한 사실상 영국으로부터 보장받게 됩니다. 바야흐로 일본이 러일 전쟁의 승리의 과실을 확인하는 셈이었죠. 그리고 1905년 9월 마침내 미국이 중재자로 나선 포츠모스 조약에 의해 일본은 조선의 지배를 열강들로부터 공식 승인받게 되었으며 이 효력은 같은 해 11월 을사늑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부터는 만주에서 벌어진 수차례의 정규전에서 러시아군을 잇따라 패퇴시키는 일본군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만주에서 철수할 러시아가 풍선 효과로 인도로 다시 진출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동맹의 적용 범위를 종로에 극동해서 동아시아 및 인도로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6년 후인 1911년 7월 13일 영일 양국은 영일동맹 협약에서 말하는 어느 쪽이든 영국과 일본의 이익을 침해하고자 하는 제3국과 교전하는 경우 그것을 공동전투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에 제3국에서 미국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약을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3차 영일동맹입니다. 그러나 사실 3차 동맹은 미국이 처음에는 영일동맹에 대해 대중국 문호개방 정책으로서의 지지와 극동에서의 러시아, 남하에 대한 방벽이 된다고 생각하여 1차 영일동맹 때는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었지만 러일 전쟁 후 주인이 없어진 만주의 동청철도 중파 문제와 일본을 적극 배려하지 않았던 미국의 포츠모스 협약 중재에 대한 일본의 섭섭함,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의 일본인 이민 제한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일 간의 관계가 점차 미묘해지자 궁여지책으로 다시 맺어졌던 조약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전통적으로 기밀했던 영미 관계가 영일동맹 때문에 충돌하지 않도록 영국과 일본의 미국에 대한 우호적 문구 삽입을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이었죠. 여기에다 당시 영국과 러시아는 1907년 독일의 팽창주의에 맞서기 위해 영러 협정을 체결하고 그레이트 게임을 종식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영일동맹의 목표도 러시아의 견제에서 독일의 견제로 바뀌게 되었고 이 때문에 조약의 방향성도 다소 수정이 필요했었죠. 이후 제3차 영일동맹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을 연합국에 가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죠.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은 러일 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일본 경제에 숨통을 터준 구원자도 같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공동전투로 간주한다 라는 조약의 내용이 무색해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영국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동아시아 지역이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터가 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영국은 유럽 전선에 일본 육군 병력 50만 명의 투입을 거듭 요청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당시 자신의 이권 확보만을 위해 독일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킨다는 명목으로 독일의 식민지 칭다오와 마리아나 제도 등지만을 점령했을 뿐 영국 등 연합군의 간절한 군사지원 요청에는 동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내 거부하였고 현명하게도 단 한 명의 병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때 일본 육군은 친독 성향이 매우 강한 편이었기에 파병에 더욱 부정적이었죠. 반면 영국 해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일본 해군은 표면적으로는 영국을 도와주자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우세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해군은 독자적으로라도 파병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듯 당시 일본은 같은 나라 하나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 차이가 확연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메이 정부 출범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잉태되어 온 조슈 사스마 두 번벌의 해묵은 대립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그 후 이 두 왕족 중 육군은 조슈번이, 해군은 사스바번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유가 더 컸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결국 일본은 이런 등등의 이유로 육군은 전혀 동원하지 않았고, 대신 해군은 1917년 2월 7일부터 소요된 비용과 물자를 영국이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3개의 특무함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에 맞춰 순차적으로 제1특무함대는 인도양과 희망봉 방면으로, 제2특무함대는 지중해 방면으로, 그리고 제3특무함대는 남태평양과 호주 동쪽 방면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제 전투 호위를 담당하는 것은 구축함들이었고, 기함으로 사용할 소수의 순양함이 더해진 정도였죠. 하지만 1917년 1월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고생하던 영국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구축함이 더 필요했었기 때문에 규모나 실제 성능에 어찌됐든 잠수함 공격에 더 특화된 구축함들이 오는 것이 그저 반가울 따름이었죠. 그러면 일본 해군의 실제 파견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참전 전인 1917년 1월부터 함대 파견의 대가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산둥반도와 독일령 마리아나 제도의 권익을 일본이 인수하는 것을 승인받는 비밀조약을 맺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본에게는 이미 1914년 11월 16일 점령했던 독일령 칭다오와 산둥반도 그리고 마리아나 제도의 이권 확보를 연합국에게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계속된 참전 거부로 높아진 일본에 대한 불신을 감쇄시켜야 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들보다는 일본 해군 입장에서 당시 지멘스 사건과 비커스 사건 같은 추악한 비리 스캔들을 해외 파병이라는 명목으로 세탁해야 할 필요성이 더 절실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당시 파견된 소위 일본 특무함대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도양과 희망봉에 파견될 제1특무함대는 기함으로 장갑순양함 야쿠모를 필두로 장갑순양함 카스카, 방어순양함 치쿠마, 야기, 스시마, 스마, 니타카 등 7척의 순양함과 카미카제급 구축함 6척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인도양 항로의 호위 시 항로 양단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와 케이프타운에 분산 배치됐습니다. 물론 이 항로는 영국, 아프리카, 인도, 호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상 항로이기는 했었지만, 이미 인도양에서 거점이 사라진 독일 해군에 의한 공격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파견된 함대 중 제일 규모가 크긴 했었지만 그냥 면피형으로 파견한 함대였을 뿐 별 유용성이 없는 전략이었었죠. 이런 것을 보면 당시 일본이 얼마나 동맹국으로서 처신을 얍삽하게 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토 고조소정 지휘하에 장갑순양함 이즈모를 기함으로 카바급 구축함 7척, 모모급 구축함 4척으로 구성돼 지중해 종단 항로의 호위를 담당하기 위해 몰타에 파견된 제2특무함대는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해군의 주요 군항이 있던 아드리아 해는 비록 1915년부터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해군에 의해 오트란토 해협에서부터 봉쇄되고 있었지만, 봉쇄망을 교묘히 뚫고 지중해로 출격하던 오스트리아 해군과 독일 해군의 잠수함들에 의한 통상 파기 작전은 계속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특무함대는 일본 해군이 파견한 3개의 특무함대 중 가장 실전적이고 위험한 임무를 띠고 있던 함대였었죠. 하지만 제2특무함대는 지중해라는 해역적 특성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일본의 생색내기용 참전으로 인해 파견된 특무함대 중 가장 약한 전력인 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들로만 구성된 보잘것없는 함대였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일본군은 제1차 세계대전의 주무대였던 유럽에서 어쩌면 정기적으로 편성된 동원시아인 군대로서는 처음으로 전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영일동맹의 소멸과 일본군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에 관한 다른 내용, 그리고 독일령 남양군도 인근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에 파견됐던 일본 제3 특무함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어지는 다음 편 영일동맹 2부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세기) 초 일본은 유럽, 아니 영국인 미국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문화예술 그리고 스포츠, 그 모든 것을 따라했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모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뿌리 깊은 배타성, 그리고 전체주의의 순종적인 근성, 바로 자신들의 그 속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지중해 파견된 일본 제2특무함대. 이들이 지중해에서 작전을 개시한 시점은 지중해에 도착한 1917년 4월 9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5월 3일부터였습니다. 이때 구축함 마치와 사카키는 독일 잠수함 U-63의 어뢰 공격을 받은 영국 수송선 트란실바니아의 구조작전에 참가, 독일 유보트와 교전을 치르고 트란실바니아에 탑승 인원 3,266명 중 약 1,800명의 영국군과 간호사의 구조에 성공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1917년 6월 11일 이 구조작전에 동참했던 구축함 사카키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해군의 잠수함 KUK U-27에게 어뢰 공격을 받았고, 하얗고의 명중한 어뢰 폭발로 선체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침몰은 면했지만 함장 이하 59명의 승조원이 전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신 일부는 수습 후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했고, 생뚱맞긴 했지만 굴레에 따라 몰타에 있는 칼카라 해군 묘지에 구축함 사카키의 손상된 포마스터와 함께 안장되었죠. 사실 이 전투는 그 당시까지는 아직 대잠작전에 서툴렀던 일본 해군의 미숙했던 전투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지중해에 파견된 제2특무함대는 대전 종결시까지 지중해에서 총 788척의 함선과 병력 70만 명의 호위 임무에 나름 투입되었고, 대파된 구축함 사카키의 승조원 59명을 포함 78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독일 해군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연합군단의 호위를 담당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에 파견됐었던 제3특무함대는 이곳에서 6개월간 기름만 낭비하다 결국 호위 임무에서 해제되어 제1특무함대에 통합돼 버렸습니다. 물론 제3특무함대의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인근의 독일로부터 빼앗은 마리아나 제도를 조사하고 그곳의 정보 탐색과 지도 작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확보한 마리아나 제도와 사이판 섬은 태평양 전쟁 시 일본의 절대 국방선으로 지정되었고, 일본은 미국의 공세로부터 이 저지선을 고수하기 위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소위 옥스 작전과 카미카제 특공 작전을 펼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일본은 억지 춘향격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기는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몰락하던 유럽의 열강들과는 달리 전 유럽을 파멸의 지옥문으로 몰아넣었던 제1차 세계대전은 이렇듯 얄팍한 참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됐습니다. 즉, 일본은 유럽 열강들이 전쟁의 폭세통에 빠진 틈을 타 연합국에게 군수품을 찔끔 공급하고 겨우 구축한 몇 척 파견한 대가로 중국과 태평양에서 독일이 누리던 이권을 그대로 인정받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거두는 데 성공한 것이죠. 다시 말해 명목상 동맹국인 영국을 조금 지원하고 세계대전이라는 피를 빨아 급기야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제3차 영일동맹은 첫째, 태평양에서 일본과 충돌할 경우를 상정한 미국의 경계심, 둘째, 러시아 제국의 붕괴로 인해 신생 소련 해군이 연안해군으로 축소됨에 따라 더 이상 영국과 이권을 가지고 충돌할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점, 셋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의 비준, 그리고 결정적인 네 번째,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영국이 더 이상 새로운 전쟁에 개입할 여력이 없어졌다는 점 등의 이유로 1923년 8월 17일 비준서 기일 만료와 함께 실효됩니다. 그러나 영일동맹은 이미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과 조선의 식민자의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폐기됐다고는 하지만 해당 동맹을 바탕으로 일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세력 균형이 자신들 쪽으로 기울게 됨으로써 조선병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그 후 만주 장악까지도 일사천리로 진행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럽 열강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혼란으로 중국의 정세에 환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너무나 손쉽게 중국의 실권자로 군림하고 있던 위안스카이를 겁박하여 21개 조항을 들이대며 산동반도를 갈취할 수 있었죠. 이로써 일본은 향후의 이득도 모두 챙기고 덤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전시 호황에 힘입어 러일전쟁의 채무까지 완전히 청산해버리는 등 행운을 거머쥔 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산업화의 기초가 부족했고 또한 제대로 민군화도 되지 않았던 일본에게 이렇듯 지나칠 정도로 순조로운 상황의 전개는 곧 부작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호사다마라고나 할까요? 결국 이런 행운들은 훗날 일본이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과도한 자만심과 똥배짱으로 분수에 넘친 일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일본이 명운을 걸고 치렀던 러일전쟁, 이때 영국은 영일동맹이라는 조약의 근거로 일본에게 전쟁의 승리를 위해 국채를 매입해 주었고 수에즈 운하를 막아 발틱 함대가 지구를 반바퀴를 넘게 돌아 항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 보급 또한 못 받게 방해함으로써 스즈마 해전 이전에 이미 러시아 함대를 초주공으로 만들어버려 일본이 승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외에도 일본을 러일전쟁 후에 파산 위기에서부터 구해주었고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에게 독일의 영역이었던 산동반도와 마리아나 제도의 소유권마저 선뜻 인정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일본에 도움이 많이 되는 외교관계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체결된 미일동맹, 즉 냉전 시대를 대비해 이루어진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따른 미국과의 관계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영국은 일본군의 양대축인 일본 해군을 세계 제3위의 해군으로 급성장시키는 원동력도 제공했습니다. 러일전쟁 전 영국은 자신들의 최신의 군함을 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 해군에게 자국 해군의 많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 기반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훗날 일본의 초 드레드노트급 전함에 초속이 되는 공고급 순양 전함의 판매와 기술 이전, 나아가 항공모함에 적용되는 기술을 전수하는 수준에까지 진행되었죠. 영일동맹의 최전성기 시절이었던 1911년 1월 17일 일본은 러일 전쟁으로 인하여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전함을 건조할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러시아 격파에 만족한 영국이 최대한 편의를 봐주었기에 영국 비커사의 공고급 순양 전함의 건조를 의뢰 기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36,600톤급의 최신의 공고급 순양 전함도 훗날 적성국가가 될 일본을 위해 영국이 직접 설계 제작해줬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물건은 영일동맹이라는 친선관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일본함인 공고는 영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이후 자매함들은 설계도는 물론 제작 기술까지 모두 일본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급기야 일본이 자체 건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미국이 일본에게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넘겨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업로드될 브레이크앤스팟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러일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승전의 대가로 영국이 일본에게 준 선물은 막대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이들 공고급 순양전함인 1번함 공고, 2번함 히에이, 3번함 하루나, 4번함 기리시마를 여러 차례 개장한 후 태평양 전쟁시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영국이 만들어져 일본이 닳고 다를 정도로 썼던 공고급 순양전함. 이렇듯 만일 영일동맹이 없었다면 일본 해군이 단시간 내 세계 3위의 해군 대우로까지 급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국은 일본이 극동에서 숙적 러시아의 남하를 계속 막아주길 기대했고 실제로 일본은 러일 전쟁 등의 승리로 그 기대에 부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었다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러일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사실상 영국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일 전쟁으로 일본은 엄청난 사상자와 막대한 전비 부담을 떠나야 했지만 영국은 손도 안 대고 고품격으로 러시아를 막아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일본은 영국이 판을 벌린 그레이트 게임에서 단지 하나의 말일 뿐이요. 영국이 어루며 키우던 말 잘 듣는 푸들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영일동맹 그리고 전쟁을 부추기던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도 러일 전쟁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일본이 절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일동맹과 미국의 암묵적 지원 그리고 러시아의 혁명 분위기가 겹치는 엄청난 운이 일본에게 씌워졌고 특히 이 운은 일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만주사변 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일본을 비호했었지만 결국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 직후 일본은 마치 늑과도 같은 중일전쟁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당시 중국의 물자 보급 루트 중 하나였던 영국령 홍콩을 점령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항공 폭격을 퍼부은 뒤 홍콩섬에 해군 육전대를 상륙시키고 주륙만도를 통해 오만의 육군을 투입, 홍콩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싱가포르, 물라카 등 영국령 말레이 연방 식민지들도 모두 점령해버리죠. 이렇게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때부터 일본과 영국은 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일본 제국의 흥망, 다음 편부터는 러일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